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자유의 창 채널에 보면 멤버십이라고 있고 그 멤버십의 명칭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명칭을 붙여놨는데요. 자, 이 명칭을 왜 이런 명칭을 붙였는가 하는 그런 설명을 좀 하고, 거기에 덧붙여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새마을과 자유, 우남 세 가지 명칭이 있죠. 네. 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멤버십 가입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네.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됐는가? 네. 이것이 저는 이제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떤 명칭을 붙일 것인가 하다가, 선택한 명칭들인데, 뭐, 짧다면 짧고, 고민을 했다면 고민한 건데, 해놓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또, 어쨌든, 잠시 생각하고 나온 그런 명칭들이라도,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는 그런 명칭들이다 하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 정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근간이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자유 자체는. 그리고 우남은 이승만 대통령의 호가 되겠습니다. 우남 이승만. 자, 그래서 제가 나름 뿌리 깊은 그런 명칭들을 우리 자유의 창 멤버십의 명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보게 되면, 이 새마을 정신은 세 가지죠. 뭡니까? 세 가지는, 이파리 세 개로 표현되는 그 새마을 깃발이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인데, 근면, 자조, 협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어떤 때는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자조.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게 되면, 이게 뭐 구한말의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계 열강 속에서, 누구는 친중한다, 시진핑이 와서 거의 굽실굽실하고, 우한 짜요를 외쳐대고, 그런 모습들, 또 미국 친미, 또 친일, 친러, 이러면서 구한말 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정신. 그것이 이제 자조. 스스로 돕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조. 자조의 정신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상당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좌파, 우파. 크게 보면 좌파, 우파로 갈라져서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공산화하려는 세력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건국의 그 이념과 정체성을 이어가려는 또 우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협동, 이제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고 스스로 돕는 그 정신에 서로가 도와야만, 같이 힘을 합해야만, 이게 좀 부강한 나라로 가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으로 우리가 뭉쳤을 때는 도약을 했는데, 이제는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면의 정신, 근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거의, 잠자기 전까지 거의 야근하고 이랬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근면, 자조, 협동, 이렇게, 새마을 정신으로 60년대와 70년대를 보내고 난 뒤에 이제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근간이 돼서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지는 듯 했지만, 이제는 다시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려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 새마을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착안으로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자, 우남입니다. 우남. 저 우자는 기우제 우자라고 합니다. 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호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하면 이제 건국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평생을 독립운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네, 6.25 전쟁을 겪고, 네.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냈죠. 네. 그리고 반공을 기치로 내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네, 그 남노당이 지배했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구해낸 분이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는 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더구나 이제 퇴진 자체가, 네, 퇴진이 그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 일로 일종의 사임, 하야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제 크게 갈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우리 역사적 평가가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이라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제는 조금은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가 좀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셨고, 네, 존경받고, 네, 존경을 떠나서 추앙받아야 할 분이 어쩌자고, 네, 뭐 3.15 부정선거의 주범처럼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가.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시게 된, 그러니까 하야하게 된 원인이 된 4.19는 네, 현재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정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4.19 정신을 띄우고, 4.19 정신이 띄워지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의 위치가, 네, 흔들리는 거죠. 4.19 정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승만 대통령의 위상은 추락하게 되는, 아주 이 모순된 이 역사를 제가 보고서 왜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는가 하고 저는 한때 많은 왜 이런가, 그리고 무심코 지나갔었습니다. 무심코. 네. 뭐 그냥 4.19 정신이 훌륭한가 보다. 네.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고, 네, 이승만 대통령 뭔가 과오가 있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정리하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네,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서 하게 된 겁니다. 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생겼을 때, 네, 생겨서 정리한 생각입니다. 자, 오늘 그 생각을 제가 좀 정리를 하려는 겁니다. 왜 3.15는 무엇이고 4.19는 무엇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왜 역사적 평가가 이렇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과 4.19의 관계가, 이게 이제 아주 묘한 관계입니다. 이게 아주 묘합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제 4.19다. 네, 그 4.19 이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4.19 이전에 3.15 부정선거, 이렇게 3.15와 4.19는 같이 가는 거죠. 네, 3.15 이후에 바로 4월 달에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하야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이 된 거죠. 네. 불명예를 뒤집어 쓴 거죠. 3.15 부정선거의 주범처럼 되어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4.19가 마치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저용했던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역사로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이승만 대통령이 초라해지는, 이 아주 얄궂은 관계다 이겁니다. 네. 그렇다고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부정선거의 주범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불명하게 아주 뭔가 부정한 분도 아닌 거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부정한 분도 아니면서, 네, 4.19가 띄어지면 띄어질수록, 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점점 그 위상이 추락하는 이런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우리 국민이죠.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일어나서, 그 3.15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 3.15 부정선거에 저항을 했어.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이승만 대통령은, 네, 끝없이 추락합니다. 네. 완전히 바닥을 치릅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이게 뭔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뭔가 잘못된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4.19,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국민 정신이 있었다고 하면 그도 그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국민들의 정신도, 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건져내서 건국했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대한 업적도, 네,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개가 같이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불명예 퇴진의 원인과 실체는 뭐냐. 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했던 분이죠. 네. 그것을 그것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게 바로 그 4.19 이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신 거죠. 사실은. 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잠시 돌아가서 그 3.15 1960년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 3.15 정부 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죠. 그러니까 정부 통령이라는 건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 선거가 부정시비가 붙었습니다. 부정시비가 붙었고, 4월 11일 날, 4월 11일 얘기하기 전에, 그 당시 자유당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그리고 이기붕이 부통령 후보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야당에선, 이제 자유당이 여당이었고, 야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는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 그리고 장면이 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이기붕 대 조병옥, 장면. 그렇게 이제 러닝메이트로 조병옥과 장면이 메이트로 나와서 이제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 자, 3월 15일이 선거인데 2월 15일 날 조병옥이 미국에서 뭔가 이제 병이 있어서 이제 치료하러 미국으로 갔다가 그 대통령 후보가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만 남았기 때문에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무투표로 당선됐고, 결국엔 그러면 이제 부통령 선거만 남은 건데, 부통령 선거를 두고 이제 부정 시비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기붕이 이제 부통령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때 부정 시비의 내용을 보게 되면 40%가 사전 투표에 이루어졌다. 사전 투표 시비가 이때 붙었습니다. 현재 4.15 총선, 그 다음에 5.9 보궐대선, 6.13 지방선거 다 사전투표가 문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3.15 부정선거도 40%가 사전투표가 문제다. 네, 이런 게, 불거졌고, 또 3인조 또는 5인조에 의한, 반공개라는 건 뭐 한 반 정도는 이미 공개투표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비밀투표가 침해된, 비밀투표가 침해된 선거가 이루어졌다. 투표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시비도 있었고, 또, 이제, 유령 유권자가 있었다. 네, 유령 유권자.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에 없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다. 그 다음에 또, 기권도 강요됐다. 이런 내용. 기권자에 대해서 대리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표소가 거의 내통식이다. 그러니까 뭔가 기표소에서 뭔가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부실한 기표소가 설치됐다 하는 주장이 있었고, 투표함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골고루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개표 때 뭐 거기서 바꿔치기, 혼표, 환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집계할 때 득표수 조작도 있었다. 아주 부정선거란 부정선거는 다 있었다라는 게 60년도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시비가 붙어서 뭐 나라 이곳저곳에서 시위가 집회와 시위가 있는 가운데 4월 11일 날 느닷없이 마산 앞바다에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인가요? 예, 김주열이라는 학생 시체가 바다에 떠오른 거예요. 그것도 눈에 그 체류탄 그 파편이 박힌 채로 이제 떠오른 거죠. 이것이 이제 시위를 가열시켰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산시킨 거죠. 네. 집회 시위를 김주열의 시체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네, 뭔가 증폭 역할을 한 거죠. 증폭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9일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생까지 아마 가담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일제히 학생들이 가담을 하고, 경무대인가를 향해서 이제 그 시위 행진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찰이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시위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무력으로 진압을 한다면 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한들 또 뭐 집회의 의도대로 집회 시위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날 것이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야를 하시는 거죠. 하야. 그리고 하야하신 상태에서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5월 29일 날 하와이로 망명을 하시게 됩니다.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1960년인데 1965년도에는 이제 그 여름에 7월 19일 날 이제 돌아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떠나 계시다가 돌아가신 초대 대통령.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사로는 그렇게 일종의 패배를 하고 물러나신 거죠. 일종의 패배로 3.15 부정선거에 그 혐의를 뒤집어 쓰고 3.15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제 역사적 평가가 아주 박해집니다. 아주 인정을 못 받고 심지어는 그 남산이죠. 남산에 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끌어내려져서 아마도 그 일부가 명륜동의 골목길에 있다 그럽니다. 명륜동의 골목길에 있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시 대통령에서 하야를 하실 때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가 85세입니다. 85세. 만약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고령이 아니었다면 그 당시 3.15 부정선거 시비가 과연 4.19처럼 끝이 났을까?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어쩌면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상당한 그 해안이 있으시고 거의 천재적이시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공산주의 세력에게 밀리지 않는데 그
현재 본인 개인적으로는 아주 역사적으로 매도를 당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저는 거기에서 뭔가 이승만 대통령의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고뇌가 느껴집니다. 네. 아마도 조금만 젊으셨으면 정면 돌파를 하셨을 텐데 이제 85세쯤 되니까 이 85세 내 나이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와 또 이 국민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를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라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당시 고민은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불과 한 7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산업은 완전히 뭐 제대로 자리 잡은 게 없고 경제 수준은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제 경제 개발 들어갔지만 최빈국의 상황입니다. 최빈국 뭐 보릿고개가 있고 겨우 먹고 살기 급급한 나라 그런 상황에서 또한 언제든지 또 6.25와 같은 또 남침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 남침과 같은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서 노출되어 있는 이런 나라를 과연 누구한테 맡겨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과연 그 야당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가? 그 맡길 수 없어서 야당에게 그대로 넘겨줄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나이가 85세가 되시도록 그렇게 권력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못 믿어온 거죠. 일종의 새로운 야당이나 이런 세력들이 혹시라도 그 공산주의 세력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러면 그럼에도 왜 나라를 그러면 떠나셨을까? 하야를 하셨을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만약에 이 85세인 분이 저렇게 국민들이 뭐 총에 맞아가면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한다고 하면 이제 그야말로 독재자가 되는 거죠. 국민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어떻게든지 자기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는 이제 노욕, 아주 이제 노망난 노인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노욕이 아니어도 노욕으로 이제 오해를 받을 나이가 돼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참 빠져나갈 수 없는 나이에서 오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죠. 빠져나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그것을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이게 3.15 부정선거 시비가 이게 만약에 함정이라고 하면 이 함정에 빠져서 불명예 퇴진을 할 거냐 아니면 맞서 싸울 거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저 같아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맞서 싸우려고 하면 국민들의 희생이 더 커진다. 더 많이 죽는다. 그리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 피를 보면 볼수록 국민들은 저항을 할 것이고 저항을 하게 되면 또 이승만 대통령의 양심상 또 국민들을 더 죽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나라는 계속 혼란에 빠지고 위태롭게 된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불명예 퇴진일지언정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대신에 저 북한이 공산주의 세력이 남침을 할 거냐? 그것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것을 체결해 놨기 때문에 남침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믿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감한 결단을 하신 거죠. 퇴진하기로. 그렇게 결단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시고 미국으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또 극심한 정치 혼란에 빠지죠. 그 장면이 이제 잠시 권력을 잡는 듯했죠. 그런데 이건 뭐 정치가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라가.
국민의 그 생활은 점점 더 도탄에 빠지고, 네. 너무 피폐해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이제, 구국에 결단을 하시고 등장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